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정점에서 내려왔나? 뭐 지금의 추세로 본다 그러면 정점이 언젠가는 올 거고 정점에 거의 다 왔다. 혹은 정점이라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심리적인 작용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때는 항상 테크 진영과 전통적인 금융 진영 사이에 파워 게임이 있었어요. 헤게모니 싸움의 현장이 지금 AI 반도체로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파워 게임이 사실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코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균관대 권석주 교수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진짜 뜨거워서 네네. 이 권석준 교수님 개인과 또 교수님 뭐 책, 또 교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다 높아져 있더라고요. 좀 실감하세요? 예, 좀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한데요. 예. 네, 그냥 제 의견은 그냥 목소리 하나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이거 같거든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정점에서 내려왔나? 교수님 판단은 어떠세요? 슈퍼사이클이 정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슈퍼사이클이 몇 년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심리적인 정점 같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그널이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점 얘기를 할 때는 펀더멘탈의 정점이나 수요의 정점, 그리고 심리의 정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정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이 다소 좀 혼재된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저희는 냉철히 데이터를 좀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여기를 저희가 볼 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단순히 절대적인 규모가 얼마큼 차이가 난다 이것보다는 공급 빼기 수요를 수요로 나눈 그 비율을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요. 네. 그 비율을 저희는 이제 sufficiency ratio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sufficiency ratio는 2026년 2반기, 3분기 정도에 지금 약 한 마이너스 8.2%, 뭐 8.5% 정도로 지금 가장 바텀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아마 3분기나 4분기로 넘어가면 조금씩 완화가 되긴 할 테지만 여전히 음수일 것이다. 정말로 양전이 되는 쪽은 아마 2028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의 쇼티지 때문에 생기고 있는 현재의 이런 메모리의 가격이 막 뛰고 있는 현상 자체가 갑자기 죽지는 않을 텐데 네. 메모리 업체들의 이런 수익이 개선되고 혹은 기록적인 수익을 내는 것과 별개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메모리 업체들이 얼마나 이 메모리를 많이 파냐보다는 이 메모리를 많이 사줄 수 있는 가장 큰 손, 즉 미국의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과연 메모리를 언제까지 계속 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불안 심리들이 선행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몇 번의 조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그 정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뭐 지금의 추세로 본다 그러면 정점이 언젠가는 올 거고 뭐 지금 우리가 지난 6개월간 봤던 것처럼 D램 가격이 막 4-5배씩 막 폭증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반복될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공급사들이 지금 현재의 팹을 증산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지금 팹을 신규로 또 신설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곡선 같은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네. 정점이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떤 가격이 정점이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는 지점이 언제쯤 올 것이다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신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아까 sufficiency 네. 그게 약간 양수로 좀 전환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단순한 커브만 봤을 때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과거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보여왔었던 다이나믹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폭증을 하기도 하지만 공급사들이 수요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어떻게 공급이면 공급이고 수요면 수요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AI 반도체,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대규모로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가질 경우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HBM과 D램 사이의 다이나믹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만약에 HBM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HBM을 더 많이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사실은 HBM을 많이 만들수록 D램의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D램을 저희가 수직 적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BM 웨이퍼 하나 만들 때 D램 웨이퍼는 3장에서 6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HBM을 많이 만든다, HBM 공급 시간을 늘린다.
이거는 조금 더 시장 관점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은 D램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 D램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대량으로 사야 되는 업체들은 D램의 수요를 갑자기 먼저 땡겨오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잘 보이지 않았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가 비중이 커지면서 생기고 있는 복잡한 동력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가 요새 좀 더 잘 들리는 게 네. 주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고 오늘 저희가 월요일 오전에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주가는 어쨌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정점에 거의 다 왔다. 혹은 정점이라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대부분 저희가 선반영이라고 부르는 한 2, 3분기 정도로 선행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 종목이 아니고 제 생각엔 좀 ETF 비중이 너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이 배수 추종 몇 배, 2배, 3배 이렇게 레버리지. 예, 네, 레버리지를 좀 땡기는 것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심리적인 작용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피크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메모리 업체들의 피크보다도 AI 데이터 센터들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이 KPX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AI 데이터 센터, AI 하이퍼스케일러, 반도체 업체 같은 특정한 AI 반도체 산업군뿐만 아니라 네. 전통적으로 어떤 산업이 혁신이 된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는 항상 테크 진영과 전통적인 금융 진영 사이에 파워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쪽에서는 계속 이런 밸류에이션들 주가에 대한 가이던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보고서도 쓰고 뭐 숏, 롱도 하고 포지션을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 파워를 좀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고 또 테크 업계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쌓이면 이제는 월가라는 어떤 이런 금융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자신들이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고 시장을 새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이 부의 권력이 다시 테크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한 세기 정도 우리가 보아왔었던 이런 헤게모니 싸움의 현장이 지금 AI 반도체로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을 외치는 쪽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테크 쪽이라기보다는 좀 더 금융 쪽에 가깝다. 사실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전망을 내는 것은 나쁜 것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이런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객관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시장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었던 이런 시장,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기존의 B2B 메모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다이나믹스를 보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레퍼런스들이 충분히 외삽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시장이 어떻다, 피크가 어떻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단 좀 약간 성급한 결론에 이르기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이 말이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반도체주 비중을 축소하라. 그러면 반도체 전문가인 교수님께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사실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예, 경제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하나의 참고 의견으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대표적으로 불과 2년 전이었던 2024년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는 HBM 시장은 좀 과열돼 있다, 버블이다, 이쪽은 그래서 비중을 축소한다,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 그때 아마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게 하이닉스 주식 주가를 뭐 12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추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떨어질 것이다, HBM 시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포지션을 잡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배가 아프셨겠죠, 최근에.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모건 스탠리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한데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런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AI에 관련된 산업들의 어떤 비중을 좀 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다 청산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심리를 굳건히 하면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좀 줄여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네. 다만 여전히 이 메모리 수요 자체, 메모리를 비롯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촉발되고 있는 이 수요 자체가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부터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와서 포트 조정을 하실 필요 없고 굳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또 다른 병목 지점을 같이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죠. 그럼 병목 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른바 3대 이 메가 프로젝트에서 네네.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반도체 메가 팹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 피지컬 AI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기본적인 어떤 큰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력, 용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속도전의 병목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발전기나 이런 변전소에 들어가는 다양한 전력 반도체, 뭐 PSU 같은 것들은 갑자기 만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울 거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병목 지점이 걸리는 쪽은 결국 공급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같은 또 이런 세컨드 사이클이 이런 인프라에서도 또 생길 수도 있을 테니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이런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하고 완전히 독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병목 지점이 분리가 돼 있는 이런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하시면서 장래 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주식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저 자체는 그냥 잘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쪽과 이 테크 쪽의 헤게모니 싸움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AI 업계도 그렇고 금융 쪽도 그렇고 AI는 이제 AI 플러스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융 쪽은 저희가 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인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할인율을 누가 정할 것인지의 이 게임으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인율이요? 미래인 거니까 현재 걸로 이걸 땡겨 올라가면 당연히 할인율을 저희가 적용해야 되겠죠. 예. 할인율은 원래 공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를 얼마나 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교과서에 공식들이 다 있어요. 네. 이건 그리고 대부분 월가의 금융쟁이들이 만든 공식들입니다. 경제학자들하고. 그런데 이 AGI가 실제로 어떤 값어치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실제 파급력 자체를 금융권에서 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지금 테크 업계의 관측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AGI, 강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정말 나온다. 그러면 테크 업계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IT 산업을 변모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산업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인류가 계상할 수 있는 회계상으로 회계장부상에서 계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수익의 사이클을 다 일종의 앞으로 형성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을 자신들이 원하는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월가에서는 AGI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가치를 가질 것인지는 니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을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산업을 알고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우리를 찾아와야 되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쪽에 파워게임에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너네를 버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파워게임이 사실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이른바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논리가 되는 가장 핵심 논거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서 이게 결코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AI 버블 가능성 이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AI 버블이란 단어 자체가 결국은 이 월가 쪽에서 나온 거다. 물론 그걸 꼭 월가에서의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만 저희가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 AI 버블에 대해서 기술을 잘 아시는 분들도 늘상 경고를 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고요. AI 버블이 사실 만약에 사실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좁은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일부 회사들의 특히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오픈 AI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의 버블이 끼었다. 라고 보는 게 있고요. 네. 좀 큰 관점에서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건 월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AI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런 혁신이 맞냐? 정말 산업을 다 바꾸는 게 맞냐? AGI라는 개념이 지금 당장 실현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시권 안에 들어있는 로드맵에 있는 게 맞냐? 그것도 있고 저처럼 반도체를 좀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은 반도체 자체가 사실 2040년대 초 혹은 2030년대 말 정도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산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훨씬 더 큰 가격을 지불해서 훨씬 더 비싸고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반도체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이냐? 아무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 산업이 커질 것이다. 이 산업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버블에 대한 어떤 위험, 위기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측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나오는 그런 버블 위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술 자체의 지속 가능성 혹은 이런 AGI의 산업적인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버블 위기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이쪽은 워낙 우리가 가본 길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 발전과는 너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헤게모니를
이 테크 쪽에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한정적인 표현은 과학자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표현들이고요. 뭐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월가가 그동안 100년 넘게 이 금융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자본의 조달부터 시작해서 자본의 확산, 자본의 회수 이런 쪽의 논리들 회계장부에다 숫자 쓰는 것은 여전히 월가가 다 결정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테크 업체들이라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도 아무리 영업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곡간으로 비워자면 곡간이 거의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천하의 구글도 이제는 지금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SPV를 하고요. 그야말로 지금 고리에 막 17.5%짜리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이런 쉐어링을 담보 잡아서 아예 이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계속 연간 수천억 달러씩의 케이펙스를 계속 집행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쪽은 월가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숙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즉 월가는 숙제 검사를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회계장부상에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된 게 맞냐, 이 밸류에이션이 맞냐, 수익의 창출 흐름이 나오는 게 맞냐, 그리고 너네가 자꾸 얘기하는 피지컬 AI가 실제로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외에도 정말 리얼 월드에서 제조업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낮춰서 혹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연 단위로 분기 단위로 검사를 하려고 할 거고요. 테크 업체들은 이거는 월가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규모다. 규모가 분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분모의 숙제 검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시장 자체에서 이 버블이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이제 버티려고 하겠죠. 호남 반도체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가득한 정치 반도체 쇼라고 내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영혼을 끌어모으는 한타인데 이게 안 통하면 큰일 나겠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추진의 어떤 시점과 규모 이게 적절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메가 프로젝트 자체의 상징성보다는 한국의 산업이 다시 한번 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영혼을 끌어모은 한타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정말 이 들어가는 돈이 물경 5천조에 가까워요. 5천조라 그런다면 지금 한국의 지금 GDP의 2.5배거든요. 2배가 넘는 큰 자본이고 이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 혹은 한국 산업계가 했었던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KTX 그리고 뭐 전국민 이런 인터넷 같은 사업들 같은 보면 적게 잡아도 1.5% GDP에 그 당시에 그리고 좀 높게 잡으면 한 5% 정도였어요. 지금은 200%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혼을 끌어모은 한타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메가 프로젝트는 일종의 한국이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페이즈로 가기 위한 일종의 가속 엔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 생산 캐파의 최종적으로는 3배까지도 확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을 것이고 그야말로 한국은 영혼을 끌어모으는 한타인데 이게 안 통하면 큰일 나겠죠. 얼마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되면서 거기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똑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는 확실히 해줬는데 솔직히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디맨드와 서플라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현재로 보면은 디맨드가 자라는 속도가 우리가 서플라이를 늘리는 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난 3년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너도 나도 좀 경쟁적으로 뭐 GPU를 수십만 장 단위로 만들고 그야말로 스케일업을 하죠. 네. 스케일업을 하는 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선형이 아닙니다.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요. 수요가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전통적으로 선형함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요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공급은 우선 외계인의 기술을 쓰지 않는 한 비선형적으로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형으로. 왜냐하면 비선형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병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팹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팹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겠죠. 팹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국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거지만 부지 확보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 반도체 이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산단, 뭐 일반 산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용하면서 했지만 일부는 주변에 농지 같은 것들을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 스무드하게 일어나지 않죠. 두 번째, 정말 대량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온갖 송배전, 개통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서든 한전에서든 요 계통에 대한 투자를 또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네. 사실은 그래서 팹을 늘린다. 아무리 이걸 빨리 한다 그래도 보통 한 3, 4년 잡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부지 확보, 이런 뭐 그다음에 팹 건설, 장비 발주, 전력 인프라 공정 이것을 누군가가 완료되기까지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로.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패스트 트랙을 타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병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딱 한꺼번에 마스터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거의 함정은 어느 한쪽이 병목이 되면 나머지 한쪽이 아무리 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병목 지점 하나로 인한 속도가 거기서 다 멈춰버리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예상이 가능한 제도적인 이런 병목 지점들이 사전에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선형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입니다.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이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다들 반도체 메가팹하고 네. AIDC를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AIDC나 반도체 메가팹은 일종의 스트림으로 따지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림이 어딘가의 물길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논밭으로 흘러가야지 이게 예. 작물이 자라죠. 그 논밭 역할을 하는 게 세 번째 아이템이었던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도 다들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같은 쪽에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인 건 맞는데 그동안에 반세기 넘게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었던 포트폴리오였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피지컬 AI의 개념으로 다시 재정의 해야 될 수 있다. 재정의 하고 나서 여기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변신을 할 것이냐,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제조업 자체를 완전히 무인화하거나 혁신을 할 것이냐, 비용을 줄일 것이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없었던 개념의 뭔가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전 단계에서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스트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정보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어쨌든 한국 안에서 주도를 하겠다라는 게 3대 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한 가지 중요한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롱텀으로 저희가 산업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권에 따라서 입맛이 바뀌거나 범위가 바뀌거나 한마디로 꼴대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기업들은 국내 정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시간이 요즘 없습니다. 사실 여유가 없거든요. 미국 정부 상대하는 것, 중국 정부 상대하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네.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까지 만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피하고 싶은 불확실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을 어느 정도는 정치권 내에서도 대승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규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나 지방 공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이 산업 섹터들의 인프라들이 같이 또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들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 이제 발표할 때 이거 이미 다 돼가지고 생산 나올 때는 이거 약간 수요 꺾여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럴 이런 수 거에 대한 있죠. 우려가 그럴 수 좀 있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앞으로 만약에 3년 후에 네. 용인에서든 호남에서든 새로운 팹이 만들어졌을 때 그 팹들은 현재의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30년대 초중반이 됐을 때의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 텐데 그때 만약에 사이클이 지금보다 많이 낮아졌다. 뭐 심지어는 어떤 다운 사이클이 된다. 그러면은 메모리 업계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팹을 일부러 느리게 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팹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장비를 절반 정도만 발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D램이 특히 다운턴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램을 다 HBM 쪽으로 물량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D램의 공급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수요의 변동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나 한 6개월 정도의 선행 지표 같은 것들을 네. 보면서 적응형으로 이것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전처럼 막 공급이 너무 초과가 되어갖고 막 메모리 가격이 그야말로 너무 낮아지고 수십조 단위의 적자가 생기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뭐 D램 공급자에 갑자기 중국이 들어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뭐 한국의 메모리 팹들 보고 미국에다 팹을 지으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예상 밖으로는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턴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처럼 앉아서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일부러 공급을 이제 줄여서 그래서 이미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 계시던데 이분의 주장의 어떤 신빙성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될까요? 충분히 이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HBM이 정말 많이 필요해서 HBM을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네. DRAM 물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게 스위치 일종의 크라우드 아웃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한국의 메모리 양사에게만 기록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은 물론이고 대만의 나니아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중국의 CXMT에게도 지금 기록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CXMT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원래 적자였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흑자로 전환된 것은 물론이고 2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흑자 규모가 1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나니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번 분기보다 적어도 지금 한 3-4배 가까이 지금 수익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쌓인 흑자들을 이들이 무슨 주주한테 환원을 한다든지 뭐 이 노동자들한테 보너스를 지급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량을 다시 KPX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팹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 쟤네들이 좀 비싼 메모리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D램만 해도 지금 D램 가격이 5-6배 올랐잖아요. 네. 낸드만 해도 낸드 가격도 5-6배 올랐잖아요. 여기에다가 설비 투자를 해갖고 이들이 지금 빠진 점유율만큼 우리가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정은 뭐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경쟁자들을 통제해오고 견제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인데 굳이 이렇게 경쟁자들이 자신의 포션을 먹게 놔둬서 치킨 게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끔 채널을 열어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올리려고 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공급을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아주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좀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역시 중국인가요? CXMT는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3위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예.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독주가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미국이 압박 카드를 꺼낼 거다. 미국의 인디애나에도 찍고 텍사스에도 지어라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예. 네, 지식의 발견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쓰신 책 제목도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그렇습니다. 우리 반도체 이 부문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좀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역시 중국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벽돌책에 가까운 책을 쓴 거기도 예, 한데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네네. 예. 이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쓰고자 했던 것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일방적인 공포심이나 또 일방적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가절하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네. 말 그대로 데이터 위주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들 이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정말 미국의 이런 견제 하에서도 자체적인 공급망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특히 AI 시대에 걸맞는 이런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네. 그들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CXMT나 특히 뭐 YMTC 같은 이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들이 당장 한국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4를 당장 따라잡아서 무섭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HBM만 하더라도 이제 HBM3를 양산할까 말까 수준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격차로 본다 그러면 2.5세대 정도 이상 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초격차는 아니라는 거.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격차는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이 격차 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들면 만드는 즉시 거의 99%는 중국 내에서 아마 대부분 소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나 어떤 월가의 금융의 견제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시장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계속 시장이 늘어나고 커지고 AI 쪽에 중국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 안에서 중국도 결국은 이런 반도체나 AI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외부의 견제 없이 내부의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CXMT는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3위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5%가 안 됐습니다. DRAM 시장에서 CXMT가 올해 상반기에 8%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두 자릿수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30년 전후로 해서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CXMT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었는데 3하마였는데 이제 3하C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DRAM 시장에서 3하마의 이른바 이 3대 팹 3대 이 메이커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과점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고 다운턴 상황에서도 꽤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치킨 게임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3개 정도의 회사에서 4개 혹은 난야까지 오면 5개까지로 예전과 같은 15년 전, 20년 전과 같은 춘추전국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가격을 어느 정도 지배를 할 수 있었던 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치킨 게임은 이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치킨 게임을 했던 상대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주는 상대가 아니었었거든요. 독일이나 뭐 저기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그런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이 CXMT나 YMTC를 중국 정부에서는 망하게 놔둘 수가 없는 일종의 대마 불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치킨 게임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럼 중국 정부는 또 세금을 쏟아붓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상대를 상대로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좀 더 저희가 과감하게 얘기해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의 지위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AI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공급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존에 범용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격차가 아니라 질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냥 단순히 뭐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산업의 혁신 주기를 단축하고 가속하는 그런 사이클을 중국은 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건곤일척 승부를 건다, 뭐 4,755조를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로로 가고 있는데, 그 중국의 정책을 가장 밑바닥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고,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격차가 다소 난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그 격차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이런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정말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일본 언론이 최근에 이제 한국을 걱정하는 이 기사들을 냈던데,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독주가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미국이 압박 카드를 꺼낼 거다, 이런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나 AI 쪽은 그냥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1986년에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제1차 반도체 협정이 있었죠. 그 1차 반도체 협정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가 당시에 미국 시장을 거의 잠식을 하다시피 하니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그때도 마이크론이 있었죠. 그때 회사들이 뭐 이제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반도체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쿼터의 제한을 두고, 일본 시장에서는 반대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쿼터의 하한선을 두는 뭐 일종의 이제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까지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 이 기세, 그리고 반도체 확장 기세가 좀 예봉이 꺾였죠. 그런 일이 2026년, 40년 후에 다시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재현이 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가능성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 당시에 일본의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필수제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뭐 공급을 못하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쿼터에 제한을 둔다,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특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당장 분초를 앞두면서 자신들의 이런 수천억 달러의 케이펙스를 집행해갖고 이걸 빨리 스케일업으로 가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서 갑자기 제한이 걸린다든지, 관세가 물려가지고 원래 $100에 살 수 있었던 것이 $200 된다든지, 뭐 6개월 만에 막 다시 이거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제일 싫어할 거예요. 엄청 로비를 할 겁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에 준하는 그런 어떤 비대칭 협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로비스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뉴욕에다가 지금 이제 메모리 팹을 짓겠다고 뭐 200조가 넘는 돈을 이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에서 팹을 지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모두 미국에다 팹을 지었거나 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거로는 모자르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딸린다. 근데 이걸 한국에서만 만들지 말고 한국에 지금 뭐 호남에도 짓고 있고 뭐 용인에도 짓고 있다며 그러면 똑같이 미국의 인디애나에도 짓고 텍사스에도 지어라.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한국에서 짓는 것만큼이나 이게 비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공급망 자체가 그대로 복제가 되지 않는 한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때 찾고 갈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패키징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좀 어느 정도 좀 우회할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죠. 너네 너무 독점력이 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반독점법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 법적으로 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줄 건 준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좀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는 차원이고 받을 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국에 저희가 공급망을 의존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랜 리서치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공정 장비들 그리고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럼 한국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뭐 특히나 이런 장비를 우리가 더 많이 사줄 테니까 한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특히 더 좀 볼 수 있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여전히 아직은 IP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IBM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도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아주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일본도 근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뭐 법도 바꾸고 이제 반도체 우리도 해보겠다. 뭐 공장도 굉장히 빨리 짓고 이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역시 일본의 이런 움직임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겠죠?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도 다 반도체나 AI 중요하고 뭐 똑같이 얘기하지만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은 반도체 쪽의 소부장, 이 생태계가 아직은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메가팹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키옥시아가 있었지만 키옥시아도 절반 정도는 외국계 자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게 뭐 규슈 남부의 구마모토 현에 이 대만의 TSMC하고 합작을 해서 JASM 팹을 만들고 1팹 이제 만들어졌고 2팹이 작년 말인가 이제 착공이 됐으니까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또 3나노급 팹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원하는 그야말로 이제 최선단 공정 팹이 일본에 몇 개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일본은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전폭적인 정책 자금도 뭐 이제 직접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주기도 하고 규슈의 이런 구마모토에 있는 이 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갖고 토지 보상이나 도로 정비나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일본 정부 치고는 굉장히 빠른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거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 갑자기 옆에서 4,755조를 한다 그러니까 좀 멘붕 왔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50조가 작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누가 더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갖고 어떻게 보면 국가 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고민은 일본에서 이렇게 반도체 팹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20년 전, 30년 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너무 사회가 늙었습니다. 반도체 팹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엔지니어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각 학교에 특히 뭐 일본의 이런 국립대학에서 반도체 공정 혹은 반도체 소재 쪽에 전공 교수들이 많이 줄고 그 때문에 또 많이 학생들 배출도 많이 줄었는데 이걸 다시 좀 되살린다 부활시킨다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 산업 공급망 인력 공급망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비전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옆 나라에 갔더니 뭐 삼성에서 뭐 보너스 5억 주고 6억 주고 그러면 굳이 일본에서 취업하겠다는 생각 안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하면은 그래도 일본이 제일 앞서갔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중국은 좀 밑에 있고 약간 이런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메모리 반도체가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범용 반도체는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과거의 문법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당장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렇게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빙 타겟에 대해서 충분히 R&D를 투입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변수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저희가 양적인 팽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동시에 또 다른 축으로는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보다 R&D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D는 한국인만, 한국 회사만, 한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들도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고 외국 회사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최전선에서 한국이 이끈다는 개념에 좀 뭔가 확실히 판이 바뀌는 이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아주 명쾌한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